네, 오늘 저희 2부 김경호 의원님 나와주셨고요. 타이밍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사실 중국 시장이 좀 많이 밀렸어요. 예. 특히나 국내장 끝나고 나서도 홍콩 항생테크, 빅테크들이 그 시련의 계절을 보내고 이제 봄이 오나 했는데 다시 또 꽃샘추위가 오는 모습이라서 그러니까요. 이게 꽃샘추위인지 한겨울이 오는 건지 한번 의원님께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궁금증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사실 중국 시장 굉장히 견조했었는데 4월 이후로 5월, 6월, 7월 3개월간 굉장히 좋은 장이었는데 오늘 또 완전히 또 약간 망가진 모습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저 나올 때 오를 때는 또 조용한데 이제 나오면 또 이렇게 빠지는 날 나오면 또 불안한데 일단은 저희가 7월 달 이후에 8월까지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 드렸고 예. 뭐 갖가지 이제 변수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오늘 조정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쳤는데 부동산, 반도체 또 플랫폼 이런 것들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일단은 이벤트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는데 어제 일단은 중앙정치국 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정치국 회의는 중요한 변곡점이고 지난 중국 증시 저점이 4월 27일이었는데 그 덕은 4월 29일 날 회의 때문이었고 지난 회의가 이제 4월 29일 그리고 이번이 어제 이제 예상보다 하루 땡겨서 목요일 날 저녁인 7월 말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회의 내용이 예상은 했지만 성장 목표를 좀 톤다운을 하고 왜냐하면 상반기 2.5% 성장했기 때문에 연간 뭐 5.5%는 택도 없다고 이제 시장이 볼 텐데 어떤 의지를 갖고 이제 하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톤다운이 되고 제로 코로나 예상대로 유지한다고 그랬고 또 재정이나 통화 이런 것들이 더 무리하진 않겠다는 스탠스를 좀 보이면서 예. 약간 이제 정책을 유지하겠다 정도 스탠스를 보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냥 이렇게 겉으로 보시면 2분기 성장률 0.4%인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고 오늘 홍콩이나 중국이 일단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내려가는 요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그 어제 저녁에 이제 시장에 큰 기대는 없었지만 미국하고 이제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통화를 했죠. 그래서 내용 공개는 저는 이제 중국 쪽 원문을 먼저 보니까 신화통신에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사실 원문을 보면 이번 내용이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에서 기대는 안 하시죠. 이게 뭐 관세 인하한다고 해도 지금 계속 시간 끌고 있고 양측이 계속 간보기식으로 3-4번 화상 통화를 하다 보니까 시장 기대치는 없습니다만 의외로 좀 악재가 있었던 게 대만 이슈죠. 대만 이슈가 지금 모든 걸 흡수하는 느낌이고 펠로시 의장이 이제 아시아 순방하면서 방문 할랑 말랑 지금 대만 가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국회의장급이 대만을 가는 역사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반발을 하고 있고 근데 어제 그 성명문을 보면 그래도 보통 정상회담을 하고 공식적인 중국의 보도문이 나오면 그래도 좀 심도 있고 뭐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 이런 게 나오는데 경고만 계속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제 통화로 시진핑 주석도 상당히 화가 더 많이 나 있는 느낌이 더 나서 실제 방문 여부에 따라서 긴장감을 시장이 좀 누르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게 결국에는 지나가는 이슈겠습니다만 대만 이슈가 조금 상당히 조금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외국인 입장에서 이런 결과물을 본다면 기대가 크진 않았으나 일단 악재가 작용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이런 것들인데 그 알리바바 관련해서 뭐 엔트그룹 재상장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어제 이제 외신 보도입니다만 알리바바하고 엔트그룹이 계속 지분도 분리하고 인력도 분리해서 이제 서로 이제 갈라치기를 좀 하고 그게 앞으로 재상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이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줄어들면 현실적으로 1년 이상 IPO를 못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나라는 이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또 어제 항저우 정부 지방 정부가 이제 배달앱인 메이투안이나 이런 쪽에 저가 경쟁을 했다고 해서 또 뭐 면담을 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빅테크 업체들 면담만 하면 주가들 빠지고 그랬었는데 이거 규제가 아니라 규제 완화가 아니라 또 계속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플랫폼 관련해서는 일관된 입장이 내년 상반기까지 고용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겪었던 불시에 들어오는 어떤 구조가 바뀌거나 없던 규제가 생기고 이런 일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고 안 패면 좋겠지만 일단 그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 벌금이나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제 격려나
혹은 채찍질 두 가지를 조금 더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예. 사실 내용 자체는 그렇게 무서운 내용이 아니었으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이벤트도 안 좋았고 전체적으로 이제 플랫폼에 대해서 알리바바나 이런 쪽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겸해서 좀 던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 하나가 조금 지금 그 고용 문제가 터져서 어제 저녁에 이제 좀 문제가 있다고 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부정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마윈의 엔트그룹에서 뭐 손을 뗀다. 뭐 이런 또 뉴스가 또- 네네. 예. 그거는 거의 수순이었고요. 예. 이제 시장은 오히려 빨리 이제 분리가 되면 예. 이제 이게 규제의 끝으로 보고 각자의 길을 일부 이제 가는 것처럼 하면서 아. 어차피 엔트그룹도 핀테크로서 갈 일을 가야 되고 예. 그리고 사실은 어제 정치국회의에서 플랫폼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은 계속 원론적으로 예. 뭐 규제한 거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8월에 이제 반독점 개정을 시행을 하면 이 그린라이트를 킨 프로젝트들이나 투자에 대해서 많이 승인해주고 이제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혹은 이제 자유롭게 좀 해주겠다고 사실 언급은 됐는데 시장은 그걸 본 게 아니라 이제 외신 보도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상징성, 엔트그룹이나 알리바바에 대한 예. 상징성이나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역시 여전히 규제를 받는구나라는 부분이 예.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이게 플랫폼 업체들이 8월 하순까지 계속 실적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빌미가 됐다고 보고 뭐 치명적으로 작년 같은 식으로 지금 시각을 가지고 외국인이 던진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 예. 아, 알겠습니다. 일단 뭐 또 부동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예, 헝다그룹 네. 뭐 구조조정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인데 뭐 어떻게 봐야 돼? 부동산 시장이 워낙 크니까 네. 이게 또 뇌관으로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부동산 자료를 좀 내서 뭐 제2의 헝다그룹 이슈가 터질까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위클리를 썼었는데 예. 지금 작년 9월 달에 이제 헝다그룹 이슈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 좀 많이 충격을 줬었고 뭐 중국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한 우려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1년이 됐는데 헝다그룹은 이번 주말에 아마 1차 구조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고 사실 마무리가 돼가는 단계이긴 한데 네. 나머지 헝다그룹과 같은 문제적 디벨로퍼들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최근 7월 들어서 중국 쪽 뉴스 보시면 네. 좀 잡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헝다그룹 사태 1주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중국 부동산 경기는 더 나빠졌고 예. 규제는 완화하고 있지만 예전에 한 2016년 이전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는 강도가 100이었다면 예. 지금 이제 규제 완화 강도가 한 50도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워낙 사후적으로 천천히 풀다 보니 예. 부동산 경기가 2분기 기준으로 최악입니다. 제가 뭐 지표를 안 보여드려도 기본적으로 주택 거래는 40~50%씩 급감했고 기본적으로 디벨로퍼들이 얘기하는 헝다그룹 같은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막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코너로 몰다 이제 어떻게 보면 파산 압력까지 이제 처하게 되는 건데 예. 헝다는 구조조정으로 가서 이제 얘를 떼냈지만 나머지 헝다와 비슷한 그룹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7월 이후에 홍콩 은행주나 홍콩 디벨로퍼 주가는 당연한 거고 또 홍콩에 이제 관련된 상품 가격 관련된 원자재 관련주 건축, 인테리어, 건자재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예. 상당히 부진해서 아마 8월까지 조금 이 이슈가 좀 지지고 볶을 거거든요. 이 시장의 이제 임팩트가 작년만하진 않겠지만 조금 이 근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예. 아마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결론 위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네. 그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이슈 중에 제일 큰 게 여러 중국의 단지들이 준공이 지연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네, 시공이 저도 지연되면서 데모 사태가 나오고 있고 집단 행동 나온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정치국회의 어제 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는 이유는 그 디벨로퍼 문제가 있는 디벨로퍼들이 지난 3년 동안 중도금이나 청약 이런 걸 다 받은 상태에서 이 자금을 기존에 돌리던 것들이 막히면서 사실상 이제 시공이 계속 지연이 돼서 이 단지 수가 처음에는 6월 달에 한 30개 단지에서 지금은 거의 300개, 500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디벨로퍼 쪽에서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예. 당연한 거지만 그 디벨로퍼 문제 있는 그 단지에 입주하기로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고용도 팍팍한 상황인데 예. 중도금 대출 갚는데 자기 입주도 못하는 상황이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제 뭐 신용 불량자 되던 말던 나 안 갚겠다라고 배째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처음 보는 현상의 중국 매니저들이 은행주까지 같이 던지는 형태가 7월 이후에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의 근원은
결국에 다시 디벨로퍼 문제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 디벨로퍼들이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는 2016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 이후부터 중국 정부가 부동산의 공급자 쪽, 그러니까 헝다그룹 쪽이랑 수요 규제, 우리로 치면 뭐 DTI나 DSR 규제류의 그런 규제를 양쪽 다 계속 반복적으로 했고 네. 이게 코너로 계속 몰리다 보니까 디벨로퍼들이 훨씬 더 그 디레버리징에 취약하거든요. 부채 감축이나 여러 가지 제한에서 훨씬 더 취약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문제는 예전에 미국의 서프라임 같은 가계 수요 문제는 아니고요. 예. 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가혹한 규제들이 원래 문제가 있던 기업들로 하여금 이제 터지게 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디벨로퍼들이 이 코너로 계속 몰린 이유가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채권 발행이나 은행 대출이 막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2년 전 이제 팬데믹 처음 시작하는 단계 때 그 디벨로퍼들의 등급을 매겨서 부채 비율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매긴 다음에 그 등급이 나쁠 경우에는 기존 대출도 롤오버, 그러니까 상환을 요구하거나 이게 그 어떤 만기 연장을 안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 올해 팬데믹까지 겹쳐지면서 주택 거래 급감을 하니까 본인들 수입도 급감하고 만기 상환이나 이런 것들도 안 되고 채권 발행도 안 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추정을 해봤어요. 막연하게 중국 뉴스만 보시고 또 국내까지도 영향을 좀 줄 수 있고 또 8월 달에 이게 커질 경우에 뭐 여러 가지 시장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리스크의 크기가 어느 정도고 중국 정부가 혹시 개입을 하면 어느 정도 급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지 머리에 좀 두실 필요가 있어서 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 문제 있는 디벨로퍼의 규모를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 12개에서 15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환 뭐 부동산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 자료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뭐 명단도 있고 그런데 네. 이제 명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문제적 기업들 12개 정도가 어떤 기준이냐면 헝다 같은 애들 포함해서 지난 4월 말에 당국의 부름을 받았던 애들. 그러니까 대부분 레드 등급이에요. 예, 부채 예. 비율이 문제가 부름을 있거나 받으면 뭐 끝이죠. 네, 뭐 모럴 해저드 이슈도 있고 예. 경영진 문제도 있고 뭐 축구단도 운영을 했었고 이런 기업이 많은데 이 12개 기업 기준으로 하반기에 당장 필요한 자금이 대략 2조 RMB.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400조 원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단지들도 마무리 준공을 하는 자금, 대금과 갚아야 될 돈이나 이런 것들이 2조 RMB인데 그 규모만 보시면 크지만 예. 뭐 중국 GDP가 100조 RMB 좀 넘으니까 GDP 대비 한 뭐, 1% 조금 네, 넘고 전체 대출이 200조 원이니까 뭐 그중에 0. 몇 프로가 보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얘네들이 파생할 수 있는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일단 구멍난 돈이 어느 정도냐면 2조 RMB 정도 돈이 필요한데 1조 RMB밖에 조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추정에. 그러면 구멍이 나는 돈이 최소 1조 RMB입니다. 1조 RMB. 이 1조 RMB는 갑자기 여기서 분양시장이 좋아지거나 주택거래가 살아나서 얘네 매출이 늘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네. 지금 같은 주택경기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직접 개입을 해서 뭐 배드뱅크든 구제금융 펀드가 나와야 되고 기본적인 규모가 1조 RMB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뉴스 보실 때 저도 예. 텔레그램에 많이 올리집니다만 중국에서 구제금융 펀드가 1조 RMB에 준하게 나오는지 좀 보시는 게 포인트고요. 그리고 제가 또 몇 가지 추정을 해봤는데 지난 그 한 3, 4년 동안 착공은 됐는데 준공이 안 된 면적, 그러니까 착공 면적 대비 준공 면적의 차액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 차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추정을 좀 해보면 대략 한 200만 호 정도가 배를 찔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힐스테이트든 프로듀, 제가 뭐 상호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입주 브랜드들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 문제들이 다 12개 기업이 문제가 생겨서 입주가 안 된다고 해서 자기 그 상환 못하겠다 못한다. 하는 그 가구 수가 예, 가구 수. 한 대략적으로 200만 채 한 70만 가구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 지금 사전에 들어가서 커트를 해야 되고 그 중요하다는 최고 수뇌부 회의에서도 어제 최초로 부동산 안정이 필요하고 그 아까 말씀드린 모기지 상황 거부 문제나 입주 예. 지연 문제 해결을 직접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만큼 여론이 악화되기 쉽고 다수의 지역에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300, 500호라고 얘기하지만 단지라고 얘기하지만 예. 그만큼 200만 호 채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200만 호를 역산을 해도 대략 2조 RMB에서 1.5조 RMB 정도 되니까 요 정도 규모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고 대략 머리에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정한 게 최근 한 3년 동안 풀린 모기지 중에서 그래도 입주시켜준 거 제외하고 예. 나머지 이렇게 또 문제 생길 수 있는 금액을 보면 이것도 한 1.5조 RMB 정도 추정이 돼요. 그러면 와. 갚아야 될 돈이나 시공 마무리할 돈이 2조가 필요한데 1조가 빵꾸가 난다. 혹은 지금 입주해야 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의 단지 수의 규모가 또 이것도 1.5조 RMB다. 그러면 구제금융의 어떤 필요성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1, 2주 동안 중국 뉴스 보시면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예. 아직은 외신 보도고 실제 지금은 태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앙 정부가 쉽사리 본인이 나서서 다 도와주겠다고 해버리면 많은 디벨로퍼들이 들어 누울 수 있거든요. 목적의 대상은 가게죠. 예. 가게가 입주를 하게끔만 디벨로퍼를 연명시켜 줄 겁니다. 디벨로퍼를 헝다 같은 애를 살리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얘네들을 입주시킬 수 있게끔 살려주는 예. 한 뭐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그런 식의 구제금융이라서 계속 지금 간을 보고 있고 외신 보도는 아마 8월 안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오면 제가 아마 다음 방송 때쯤 나오면 예. 요 정도 규모로 합계가 될 것 같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 왜 길게 드리냐면 예. 이게 뭐 사실 주식시장, 채권시장도 여파가 있고 심지어 작년에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줬고 상당히 그 중국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2015, 16년에 지금보다 사실 부동산이 더 어려웠던 적이 한 번 있는데 네네. 보통 중국에서 곡소리가 나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부채가 많은 부동산 업체들이고 부동산 업체들 죽는다는 소리 나오면 사실 경기 침체 끝이긴 해요. 주식시장은 항상 16, 17년에도 곡소리 끝에 반등은 했어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이런 거를 굳이 나와서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는 이 곡소리가 과거보다는 크고 또 이 범위라든지 예. 또 부양의 의지가 과거보다 약해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끝까지 업황이 턴어라운드하면 마지막에 잔재한 신용 위험이 터지면서 모든 그 이슈가 끝나는 거고 예. 실제 크레딧 이슈가 나올 때 주식시장은 올라갑니다. 중국도 그랬고요 항상. 근데 지금 문제는 업황도 회복이 아슬아슬한데 예. 크레딧 위험이 빨리 다가오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겹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정책이 바뀌고 업황이 돌고 크레딧 위험이 빵 이슈가 나와서 정부가 개입하면 끝이 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단계가 복합적이라서 아마 8월까지 이 관련 이슈가 좀 긴장감이 있을 거고 이제 저희 결론은 예. 개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가 선택해서 만든 규제였고 이제 이슈기 때문에 해결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주를 사거나 중국의 시멘트주 이런 게 관심이 많으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홍콩 시장이나 이런 쪽에 여파를 좀 걱정하시는 건데 예. 8월 정도까지 이제 구제금융 펀드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예의주시하시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도 말씀 좀 드렸지만 이번 이런 류의 이제 조정이 오면 쓸데없는 플랫폼이나 그런 애들이 같이 빠질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면 되죠. 저는 뭐 근원적으로 항상 제가 중국 부동산 문제 방어로 삼는 두 가지 노직이 뭐냐면 하나는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보시고 네. 중국 가계부채 비교해 보시면 예. 우리나라 한 7, 8년 전이라서 아직은 중국은 도시화율도 낮고 가계 전체 LTV도 낮아서 아직은 한참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양극화가 있어요. 중국이 분명히 빈집 있는 지역도 있고 지방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도 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이 그렇듯이 예. 중국은 파괴력은 있지만 당장 터질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아. 우리만큼 시간이 있고 두 예. 번째는 종부세 같은 부동산세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도입되는 시점이 게임의 시작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주택자 중과세 올해도 나온다고 했다가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도입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시리어스하게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가정하에 예. 침체의 막판이니까 신중한 조금 낙관하시면서 또 저런 이슈냐라고 보실 때 구제금융 펀드가 들어오는구나 등등을 팔로우를 하시면 조금 저희가 매수 타이밍이나 좀 예. 과도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기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사실 부양책, 이게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부양책으로 어떤 이제 시장의 어떤 증시가 올라갔는데 이런 부동산 때문에
그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경기나 주가는 5, 6월에 V자로 보였는데 경기가 V자로 보인 거는 지하실을 가서 그런 거고 이제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상에서 더 위로 올라가길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건데 어.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 중국은 상하단이 막혀 있긴 하죠. 경기 관점에서. 아, 상단은 제로 코로나가 막고 있는 거고 예. 하단은 당연히 부양책이 어느 정도 받쳐주겠지만 시장은 지금 아쉬운 거는 일부 성장주 많이 올랐고 다른 주식들이 소비주나 이런 것들이 가야겠지만 경기 올라오는 속도가 예. 아주 완만할 걸로 보는 시각들이 많다 보니까 그 괴리에서 지금 되돌림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방향성 자체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좀 해보면 작년에 중국이 경기가 1분기가 고점이었고 2분기부터 폭포수처럼 떨어지거든요. 성장률은 왜냐하면 1분기가 작년에 18%였기 때문에 사실은 베이스 요인이 좀 있어요. 전년비로 보면 3분기부터 5%대 성장률은 나올 것 같고요. 예, 예. 대신 소비가 빨리 좋아지진 않으니까 여전히 성장주, 즉 지금 시장에 관심 많으신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또 배터리, 또 일부 반도체 이런 것들이 네.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활개를 좀 치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수급적으로 예. 7월 달에 여전히 조금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이 좀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8월 정도가 다시 또 산다면 중국의 일부 성장주나 소비주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고 여기서 소비주를 말씀드리는 거는 소비가 중국이 내년 상반기나 돼야 크게 회복할 거로 보입니다만 네네. 기본적으로 너무 빈집 상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 그래서 뭐 중국에 많이 빠진 제약주나 음식료나 전자상거래 이런 경우는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면 기본적으로는 괜찮다고 계속 주장은 합니다. 예. 일단 근데 대신 7, 8월에 이런 이슈들이 분명히 지금 뭐 오늘 같은 변동성을 예. 좀 나올 거기 때문에 큰 그림을 좀 그리시면서 중국의 이런 부동산 개입이나 이런 걸 좀 지켜보시면서 예. 중국은 조금 뭐 이런 얘기 핑계 같지만 조금 이제 인내력이 좀 필요한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럼요. 대신 중국이 미국 대비해서는 침체의 끝이라는 건 맞고 다른 이제 선진국은 이제 침체가 지금 되게 빨리 오고 있잖아요. 예. 중국은 좀 거북이처럼 침체를 벗어나긴 하고 있는데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성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금리는 낮고 여전히 돈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완만하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뭐 등락 속에서 일단 우상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은 너무 뭐 부동산이나 내부적인 이슈만 잘 8월에 넘어가면 리스크 요인이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8월까지는 중국 시장을 좀 지켜보고 그 이후에 조금 그래도 완만하게 8월은 또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기회로 네, 놓치면 활용하는.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제가 진짜 한 30분 동안 너무 몰입해서 들었어요. 정말. 너무 뭐 예, 예, 너무 네, 좀 진심이 느껴집니다. 예, 정말 몰입해서 찔리지, 들었습니다. 찔리는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 또 중국 시장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고요. 또 8월 달 예, 한번 시장을 보면서 또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때 또 나오셔가지고 또 네. 자세한 중국 시장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네, 위원님과 같이 중국 시장 업데이트 해봤고요. 8월의 기회다. 귀에 쏙 박혔습니다. 예. 네, 시장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3부 장인젤님 모시겠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